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여러분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과 결혼한 이유는 제가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키가 180이 넘는 큰 남자였지만 제 눈에는 항상 연약해 보였어요. 이유는 남편이 제게 결혼 제안을 한 순간부터였어요. 결혼 이야기를 한거든요. 처음 만나자마자 결혼 생각을 꺼내는 성격이었죠. 그렇게 함께 살 방을 마련하고 하나씩 채워가자며 시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은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더 연구해보고 싶었죠. 남편은 우리 평생 함께 할 텐데 왜 기다릴까? 빨리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며 제게 이야기했어요. 고민했지만 남편이 결혼 상대로서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이 너무 서둘러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의 성격대로 한번 시부모님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한정식집에서 시부모님도 만나보게 됐지만 그날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게 된 순간 남편이 왜 서두르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께서는 첫 만남에도 며느리 없이도 평생 살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며느리가 누구든지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하나뿐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것인데 무슨 잘못이 있어 하나뿐인 아들 부부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싶었어요. 다 왔으니까 됐다. 각자 잘 살면 돼. 명절이라고 괜히 찾아오고 그러지 마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우린 그렇게 살았다. 우리 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머릿속에 시댁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파하라는 건 그것 하나뿐이다. 결국 우리는 첫 만남에 제대로 된 식사조차 못하고 헤어졌어요. 시부모님은 도착하신 후 이렇게 인사 아닌 인사만 하시더니 먹는 등 마는 등 하시고 음식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버리셨거든요. 이렇게 시부모님이 칼같이 손을 긋고 가버리시죠. 당황스러웠죠. 내막은 모르지만 시댁 식구끼리 깊은 골이 있구나 추측만 할 뿐이었어요. 당신이 신경 써서 예약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먹을게. 야, 마 좋다. 시부모님이 호련히 가버리시고 난 다음 자리에 쓸쓸하게 앉아있던 남편은 제 눈치까지 보면서 음식을 우겨 넣는 듯이 입에 넣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연하던지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가정사를 알아내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는 당장 그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던 이유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외롭고 쓸쓸한 상황을 저와 가정을 일으키려는 것이었겠죠. 저는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좋아, 나는 이제 결심했어. 나한테 한 프로포즈 받도록 할게. 여러 고민 후에 말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그날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망쳐서 잔뜩 풀 죽어있던 남편은 제 대답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의 태도를 보고 결혼 승낙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겠죠. 남편은 어찌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지 제가 다 보람찰 정도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연애를 맺었어요. 하지만 둘이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식이 더 문제였어요. 부모님이 있으나 부모님을 모실 수 없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게다가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결혼식에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만큼 친한 친구가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보, 나는 결혼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큰 돈을 들이는 일인데 그거 아껴서 우리 살림이 보태는 게 낫지?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 하지 말고 결혼 신고만 하기로 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마도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했을 거예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 결정을 인정해 주었죠. 그 결정은 잘 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외로운 날로부터 행복한 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남편은 외로운 감정을 견뎌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해요. 그 말을 이해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 결정을 한 이유는 후회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은 결혼 후 기억 속 가장 좋은 결정으로 남았거든요.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보여주는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한 뒤에도 매우 밀착적으로 붙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두려워했어요. 그 하는 게 귀엽고 사랑스럽기도 했죠. 어느 날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인사 좀 해줄 필요가 있어서 남편이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모임에 남편을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한 후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은 그렇게 데려다주고 돌아올게라고 했죠.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는 나를 데려다주기만 하고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죄인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 번 달래도 남편은 섭섭해하며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신을 데려다주고 싶어. 함께 드라이브하는 기분도 나잖아. 그냥 당신을 데려다주고 싶어서 말했어. 왜 섭섭해하는 거야? 다녀오는 것에 대해 나는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차로 데려다 줄 수 있게 해줘.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좋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악몽을 매일 꾸는 것이 내 걱정거리였어. 새벽에 홀랑놀라며 일어나면서 깊게 자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어.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도 말을 피하더라고. 그렇게 악몽에 시달리니 많이 걱정됐어. 어느 날 아침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진지하게 제안하니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 아니야, 괜찮아. 사실은 내가 어째서인지 알 거야. 아마 내가 잘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아서 기다려보자. 이 말에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대충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눈치챘어. 어느 날 꿈의 내 악몽을 그의 가족 문제로 유추할 수 있었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즐기며 사는 우리 가족이지만 꿈의 내 마음속에는 시어머니 아버지가 인생의 어딘가에 찌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이 생각에서 출발해 꼬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내 저도 용기를 내어 시어머님을 찾아뵙고자 했어요. 오랜만에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를 만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노코를 반복하며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릴 만큼 긴장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인사를 드리고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꼬맨의 며느리입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드리는 것인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최근에 꼬맨이 매일 악몽을 꾸고 있는데요.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아픔 악몽에 시달려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꼬맨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보이던데요. 자세한 내용은 말을 해주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아버지와 관련된 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버님께서는 연락도 말고 만나지 않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만나러 오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로 뵈러 가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찾아뵈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 이유를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찾아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해요. 시어머니는 바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분노를 내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당부했잖아. 절대로 찾아올 생각 말라고, 절대로 오지 마. 온다고 해도 나는 얼굴 안 볼 거다. 아들과의 관계를 굳이 너가 도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우리 때문에 꾸는 악몽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찾아오지 마.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매몰차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한 아들이고 며느리인데 이렇게까지요. 전화를 차단했다는 게 모르겠다고요? 다시 걸어봐야 할까 싶었지만 그러기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남편의 악몽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처럼 타오르고 있었지만 이처럼 차갑게 거절당하니 어쩔 줄을 몰랐어요. 시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제 소원이었고 아마도 저밖에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결심하고 한 2해가 지나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부부에겐 진정으로 행복한 순간이었죠.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우리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시부모님이 생각났어요. 남편도 분명히 아이를 안고 있으면 시부모님을 생각하게 될 텐데 손주까지 태어나도 모른 채 사시는 곳을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손주를 보고 싶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이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종종 악몽을 꾸고 때로는 엄청나게 꾸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손주가 태어난 이 상황에서라도 손주를 핑계 삼아 시부모님께 연락해보자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매몰차게 거절당할 걸 알아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릴 거라 생각했어요. 어머니, 진정으로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저는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사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첫살아있는 손자입니다. 이전에 저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손자가 태어났으니 만나보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조만간 뵈러 가겠습니다. 그러나 손자를 데리고 찾아뵙겠다는 제안에도 시어머니는 냉소적인 대답만 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셨지만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우리 생각 말고 결코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말할 필요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것은 피가 차가운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쯤 되면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찾아가도 안 될 일이라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사실은 남편이 자식의 친아들이 아니라서 미워하는 것일까요? 혹은 남편이 시아버님에게 큰 죄를 범한 것일까요?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한데도 거부를 하시니 당황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뒤 전화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아이의 옷을 하나라도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때 연락을 드려 초대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의 반응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지 말라, 만나지 말라라며 연락을 끊으라고 해도 이런 반응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는 우리가 잘 키우면 된다며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제 노력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처음에는 남편의 악몽 때문에 시작한 연락이었지만 무엇이든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노력해도 안 통이므로 남편의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길 거부한 만큼 저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존재를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남편에게 내 생각을 전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봤던 악몽도 그때부터 그만 꾸지 않았습니다. 어머, 잘 잤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잘 쉬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자신이 잤다며 인사를 해줬어요. 몇 년 만에 처음 만난 남편이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과 만나 뵀는데 실패를 겪고 시부모님과 연결을 끊기로 마음먹었을 때 남편이 악몽을 꾸지 않았던 것이 그와 연관이 있나 싶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연결을 끊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 관련성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남편이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의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도 쑥쑥 자라고 첫째는 얼마 전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동안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다시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온 전화 한 통을 받고 나서 남편이 정말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여러 번 되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죠. 여보, 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해봐도 남편은 대답도 없이 얼버무리더니 그 순간에 내게는 당혹스럽게 느껴졌어. 침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온 남편이 작년에 끊었던 담배를 찾으러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에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렸어. 남편이 돌아오면서 나는 그가 무슨 일을 한 것인지 물었어. 그는 고향 친구의 부침을 들었다고 대답했어. 하지만 내 생각에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우리 사이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충격이었어. 25년이란 세월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남편이 어릴 적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 이런 친한 친구가 없었다면 결혼식에서도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남편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때 그의 말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그게 누구야? 왜 난 그 친구를 모르지? 나는 남편이 친구의 장례식을 위해 정말로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편이 자신의 적금을 깨는 것까지는 예상치 못했다. 그리고 남편이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더욱 당황했다.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름조차 모르는 친구에 대해 이렇게까지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어 한참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나는 결국 남편에 대한 이해를 포기했고 이 사건은 나에게 영원한 의문으로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을 따라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조의금을 전달하고 조문을 올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랜 친구의 가족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식사를 했을 뿐이었어요. 남편의 행동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제 마음도 안정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로 결정했어요. 함께 남편과의 관계를 더욱 믿음직하게 만들어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동했습니다.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옷을 갈아입고 조금 후에 따라 나섰어요. 남편은 차를 끌고 가지 않고 기차를 타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기차역으로 가는 것을 멀리서 따라갔어요. 누군가를 미행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남편도 미행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다행히 남편이 제가 쫓아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기차역에 도착했고 남편은 기차가 도착하자 타러 갔어요. 저는 그 기차를 확인하고 바로 매표소로 뛰어가 같은 기차의 빈자리표를 샀어요. 혹시나 남편이 놓칠까봐 어찌나 뛰었는지 최근 몇 년 내에서 맞이한 최초의 경험이었어요. 남편과 다른 칸의 기차를 탔어요. 남편이 정확히 어디에서 내릴지 몰라 걱정이 되었지만 기차의 행선지를 확인하고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남편이 내릴 곳은 남편의 고향이었어요. 고향 친구라고는 들었지만 장례식장이 어디인지 몰라 걱정이었는데 고향이라는 신호가 왔죠. 그렇게 결혼하고 25년 만에 남편의 고향으로 미행을 하며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달갑게 받아주실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가본 적이 없는 곳인지라 망설였던 것뿐이죠. 그렇게 남편의 미행을 하며 가는 이 상황은 분명 당황스러웠고 약간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차가 도착해서 역에 내려간 다음 남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최대한 소심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뒤를 쫓아갔어요. 그 일은 평소와 다르긴 했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남편 뒤를 쫓아 택시를 탔어요. 택시는 장례식장으로 향했고 나보다 남편이 먼저 내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병원장에서 내렸는데 앞에 누군가를 보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어요. 나는 택시 안에서 숨어서 누가 온 것을 보려 했어요. 그런데 내가 머리를 돌리자마자 실수로 소리가 난 것 같아요. 남편이 온 사람은 제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본 시어머니였어요.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갔어요.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있어서 찾기 어렵지 않았죠.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이름표를 찾았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 영정사진이 보였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그 사진에 해맑게 웃고 있는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순간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느꼈어요.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결국 그게 사실이었어요. 여자 관련 사건에 대한 충격을 받은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과 혼란 속에서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서 있었어요. 제 문자를 봤다면 당장 뛰어나오리라 생각했거든요. 영정사진에 있는 여자 누구야? 당장 와서 설명해. 그러자 조금 후 남편이 장례식장에서 뛰쳐나왔어요. 말 그대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왔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로 저에게는 들켜서는 안 되는 여자였구나 싶어 저도 모르게 분노를 입 밖으로 크게 내놓았어요. 영정사진 보니깐 젊은 여자던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대체 누구야? 나도 들어가 보자. 장례식장 들어가서 고향 친구한테 인사나 좀 해보게.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장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죠. 남편이 저를 있는 대로 붙잡으면서 말렸어요. 왜 말리지 마. 내가 정말로 만나면 안 되는 여자인가 봐에 대체 누구냐는 말이야. 저 여자 25년이 넘게 속이고 있었던 게 나쁘다는 건 몰라. 나한테 그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내가 행패 좀 부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대로 된 설명 한번 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내가 상처받을 건 생각해 본 적 없냐고. 내가 결혼식을 올리지 말자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안심했던 거지. 결혼식 올리면 친구니 지인이니 다 모일 거 아니야. 당신 과거를 아는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내 말에 동의했겠지. 안 그래? 답이 나오네. 시부모님이랑 당신이랑 한패가 되어서. 나 속지 않았어. 그래서 결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지 말라고 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고함치며 따질 때 장례식장 안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남편이 나를 붙잡고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나왔어. 나는 시어머니가 나를 속이려고 한 게 분명해서 나는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다시 화를 낼 것 같았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게 되니 무서워서 겁을 먹었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일상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차분하게 내 앞으로 와서 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이렇게 말했어. 잘 왔다네. 형님께 인사해. 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어. 형님이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게 한꺼번에 정리되었어.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던 건 알아. 하지만 왜 형님이 있는 걸 숨겨야 했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당황해서 영문을 헤맸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며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 일단 형님에게 조문을 끝내고 시어머니께서 나를 이끌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 앉게 해주셨어요. 앉은 후에 시어머니께서는 24시며 시작해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만에 형님의 장례식을 올렸으니 용기를 내고 너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에게 모질게 대하고 손주들마저 보지 않겠다고 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만 이야기는 중간에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큰 사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 아들은 내 둘째 아들이었답니다. 둘째 아들과 1살 차이 나는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남편과 우리 자식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여행을 다녀온 후 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살아남았지만 아주버님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형이 돌아가신 이후 가족은 심한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아득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고 하셨어요. 삶도 손을 놓고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남편도 모든 것이 우울하고 이겨내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고인 형님이었어요. 당시에 형님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첫째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도 흘리지 못했을 테고 쓰러지고 일어난 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만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몇일 뒤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요? 오늘 세차 좀 부탁했는데 까먹고 등산 가신 게 아닌지 몰라요. 그 말을 듣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제정신을 잃은 건가 싶었어요. 그 후에도 며느리는 가끔 제정신을 찾았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도 형님이 정말 끔찍했던 건 남편을 아버지로 착각하는 거였어요. 제정신을 잃은 형님이 어느 날 우리 남편을 보고 끌어안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혼자 친구 만나러 간다더니 이제 왔네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맛있는 거 해줬으니까요. 밥부터 먹자며 할머니는 남편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놀라서 밀어내자 할머니는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할머니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며 지쳐 쓰러지고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고 했어요.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어요. 시부모님은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할머니를 보살피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정신을 잃는 등의 상황에서 남편을 아주버님으로 착각해버린다고 했어요. 남편을 보면 상처를 받고 울다가 기절하는 할머니를 보며 시부모님과 남편은 할머니와 남편을 거리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고 했어요. 미안해요, 아들, 엄마, 아빠. 정말 힘들었지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첫째가 죽은 일은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 일로 상처를 받아 제대로 살 수 없게 된 첫째 며느리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집 일로 자신의 삶마저 잃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남편은 멀리 이사를 왔고 가족이 있어도 찾아갈 수 없이 외로웠다가 미래의 아내를 만났어요. 결혼 후함으로써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지만 시골에서 형님을 돌보던 시부모님의 의견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만나러 오지 말라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되며 둘째 며느리까지도 이 사실을 알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특히 첫째 며느리는 내게만 상처를 입히고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만나서도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이를 신신당부하셨고 남편 또한 이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며느리를 책임지기 위해 아들마저도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며느리 할머니의 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우리의 가족 사정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 주실 목적으로는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악몽은 이러한 사실들을 듣게 되는 일이었으며 이 때문에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이겨내려고 할 것이라는 낯선 기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정말로 미안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 정도로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숨겨야 했어. 예방적인 태도 때문일 뿐 미안해하지만 용서해 주길 바래. 그동안의 일들을 이해해 주면 좋겠어. 내가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남편의 악몽이 끝났다는 걸 기억해. 그 악몽은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후로 악몽이 그치더라. 남편이 오랫동안 악몽을 말하지 못했고 참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 어느 순간 한 손은 남편을, 다른 한 손은 시어머니를 잡고 있었어. 시어머니는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말했어. 내 아들을 받아준 것에 고맙고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나눠갈까? 어떻게 그런 무거운 짐을 나눠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나 완 좋은 소리 같았을까? 정말로 미안해. 상처 주었어. 미안해. 나는 집 앞며느리에게 죄인이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눈물 흘렸어. 그 모습을 보니 내 눈물도 흘렸어. 시어머니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 이렇게 깊고 슬픈 이야기를 몰랐어. 말해줬다면 나는 이해했을 텐데 그렇게 형님의 장례식을 마친 후
모두 슬픔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자들은 어머니와 손자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바탕 기억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제 형님은 천국으로 가셨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형님, 안녕히 가세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부모님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음으로 시부모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형님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형님은 부모님 둘 다 돌아가시고 홀로 살아온 분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따뜻한 아주버님을 만나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임신 중에 아주버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충격을 받아 유산까지 하면서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었어요. 이미 떠나셨지만 형님이 하늘에서 아주버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걸 바라게 되었어요. 요즘은 남편이나 제게나 시부모님에게 모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신없이 바빠요. 이런 아픔을 나누며 가족이 더 밀접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뒤늦게 아이들도 시부모님을 만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갖게 되었어요. 이제는 어떤 일이든 함께 겪고 극복하려고 해요. 특히 하늘로 떠난 형님의 부분까지 2배로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동안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게 해준 모습을 올리고 싶어요. 부모님과 남편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감사합니다. 남편의 알 수 없는 과거가 저를 생각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저도 그만큼 남편을 아껴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